안녕하십니까. 석강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가 휴장일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2월 13일 마감 기준 시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전문가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장일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숨고르기와 전략 재점검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5,507.01로 마이너스 0.28% 소폭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1,106.08로 마이너스 1.77%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투자자들이 방향을 모색하는 모습인데요. 동시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주목됩니다. 오늘은 코스피 5천 시대의 투자 전략과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그리고 주요 섹터별 움직임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507.01로 마이너스 0.28% 하락했고, 코스닥은 1,106.08로 마이너스 1.77%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박 교수님, 코스피 5천 돌파 이후 조정 국면으로 보이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일단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한 것은 상징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관망세가 강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난 금요일 마이너스 0.28% 하락은 사실 큰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건강한 숨고르기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마이너스 1.77% 하락했는데 이는 중소형주와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1호형 ETF로만 5조 원 가까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더 큰 수익 기회를 찾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코스닥 1호형 지수는 코스닥 시장의 상위 15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변동성은 크지만 성장 잠재력도 높습니다. 개인들이 ETF를 통해 분산 투자하면서도 코스닥의 상승 모멘텀을 잡으려는 전략이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대금이 폭증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자금이 대기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휴 뒤 이 자금들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코스피 5천 돌파 이후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대형주로 자금이 집중되는 경우, 둘째는 고평가 우려로 중소형주나 소외된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유력해 보입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8만 1200원으로 플러스 1.46%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88만 원으로 마이너스 0.90%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의 상승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증권 계좌에 10억 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들이 올해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대형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AI 반도체 수요도 지속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단기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고점 대비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합니다. 현대차는 49만 9천 원으로 마이너스 1.38% 하락했는데 흥미로운 건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상향 비율에서 현대차가 86%로 1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코스피 5천 돌파 이후 상장사의 66%가 목표 주가가 올랐는데 현대차가 가장 높은 상향률을 보였다는 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현대차의 미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 기술, 글로벌 시장 확대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는 9만 6,700원으로 플러스 1.26% 상승했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계속 강세네요. 원전 섹터는 지금 구조적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듯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모두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고 있고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는 원전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가 직접적입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섹터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눈에 띕니다. 6만 1,600원으로 플러스 15.36%나 급등했는데요. 증권주의 강세는 시장 화랑을 반영합니다.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자산관리 WM 부문도 활성화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하고 자산관리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코스피 5000 시대의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플러스 15% 상승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39만 5천 원으로 마이너스 3.66% 큰 폭으로 하락했고 에코프로도 15만 400원으로 마이너스 3.28%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왜 부진한가요?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조정 국면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둘째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셋째는 기술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목 선별이 중요합니다. HMM은 2만 1,450원으로 플러스 0.47% 소폭 상승했는데 산업은행이 단독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HMM 민영화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기대해온 이벤트입니다. 민영화가 성사되면 경영 효율성이 개선되고 배당 정책도 주주 친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운업은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지만 HMM은 컨테이너 운송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민영화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시장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4, 14.88로 플러스 0.37% 상승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 둘째,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미국 국채 금리가 연 4%대에도 약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이 1,300원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1,300원대요? 그럼 지금보다 원화가 더 강세로 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역설적인데요. 미국 금리가 높아도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둔화되거나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면 달러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를 포함한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시나리오 중 하나이고 반대로 미국 경제가 계속 강하면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변수 중 하나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06%로 마이너스 1.17% 하락했고 국채 가격은 113.41로 플러스 0.21% 상승했습니다. 금리 하락은 어떤 의미인가요? 국채 수익률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4.06%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 추세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입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WTI 기준 63.18달러로 플러스 0.46% 상승했습니다. 유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가는 60달러 초반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정 수준인데요. 글로벌 경제에는 긍정적입니다. 유가가 너무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고 너무 떨어지면 경기 둔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준은 제조업체들에게도 부담이 적고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나 오펙스 플러스의 생산 정책 변화가 있으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6,836.17로 플러스 0.05% 소폭 상승했고 다우존스는 49,500.93으로 플러스 0.10%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22,546.67로 마이너스 0.2%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혼조세네요.
맞습니다. 미국 시장도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P 500과 다우가 소폭 상승한 반면 나스닥이 하락했다는 건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182.81달러로 마이너스 2.21% 하락했고 애플도 255.78달러로 마이너스 2.27% 하락했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VX 지수는 21.20으로 플러스 2.91%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인가요? VIX가 20선을 넘었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감이 조금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0일 수준은 아직 공포 단계는 아닙니다. 보통 VIX가 30을 넘으면 시장이 패닉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417.44달러로 플러스 0.09% 소폭 상승했고, TSMC는 366.36달러로 마이너스 0.47% 하락했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는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가 있지만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AI 기술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400달러 선은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TSMC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로서 AI 칩 수요의 최대 수혜주인데 단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이 모두 TSMC의 칩 생산을 의뢰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유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한 이후 투자자들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코스피 5천 시대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코스피 5천 돌파는 한국 증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점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밸류에이션 점검입니다. 뉴스에도 나왔듯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대거 상향했는데 상장사의 66%가 목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건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목표 주가를 믿어도 되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목표 주가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목표 주가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참고는 하되 맹신하면 안 됩니다.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일 뿐이고 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코스피 5천 시대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보다는 기업의 실제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업종 내 경쟁력을 봐야 합니다. 둘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둘째는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코스피 5천 돌파 이후에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또는 과열된 섹터에서 소외된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배터리가 많이 올랐다면 이제는 원전, 방산, 바이오, 금융 같은 섹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의 너빌리티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셋째 전략은요? 셋째는 현금 관리입니다. 뉴스에도 나왔듯이 증시 고공행진 속에서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화두입니다. MLW형 CMA 같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장이 고점일 때는 무조건 주식에 올인하기보다는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커질 때는 현금이 가장 좋은 옵션입니다. 뉴스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들 세뱃돈 맡겼더니 이 배 대박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펀드 투자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웃음 이건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세뱃돈처럼 목돈이 아닌 소액으로 시작해도 좋은 펀드에 꾸준히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수익률 1위 펀드들을 보면 대부분 기술주나 성장주에 집중 투자한 펀드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펀드 투자도 결국은 타이밍과 종목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산가들의 투자 패턴도 주목할 만합니다. 10억 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들이 올해 삼성전자와 구글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자산가들은 보통 정보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삼성전자와 구글에 집중했다는 건 이 두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에서, 구글은 AI와 클라우드 사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흐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이 AI 시대의 안전자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암호화폐가 시장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는 비관론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 강세론자인데, 그녀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암호화폐가 투기 자산일 뿐이며 시장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전망이 정말 극과 극이네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대인데 1억 원 부근 횡보 중인 비트코인, 저가 매수 기회대 추가 하락, 전망이 엇갈린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중도적 입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10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40%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금은 이렇게 급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 가격은 4,900이 17.70달러로 마이너스 1.88%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으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소량 보유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면 변동성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6만 달러 되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 선이 무너지면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고 반대로 지지되면 다시 8만 달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바이낸스 일본과 태국 대표가 규제는 걸림돌이 아닌 비즈니스 성장 기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암호화폐 산업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초창기에는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를 회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명확한 규제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규제가 있어야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것도 규제 프레임워크가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최대 토큰 증권 프로그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 머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러나 원화에 페그된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게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한국에서만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그냥 전자화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글로벌 결제와 송금에 사용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는 크립토는 우주와 같다 창의적 ETF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는데 ETF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까요? 암호화폐 ETF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성공하면서 이더리움 ETF, 그리고 다양한 암호화폐 바스켓 ETF들이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NFT 메타버스 관련 테마 ETF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도 증권 계좌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장의 저변을 크게 확대할 것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서 AI 인프라로 전환한 기업들도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엄청난 전력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반면 AI 인프라는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GPU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채굴 기업들이 이를 AI 학습과 추론에 활용하면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채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이런 사업 전환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6만 달러 되는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할까요? 양쪽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하고 싶다면 분할 매수 전략을 쓰는 게 좋습니다. 6만 달러에서 3분의 1, 5만 5천 달러에서 3분의 1, 5만 달러에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레버리지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면 청산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물로만, 그리고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글로벌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분명히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고 여기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가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되려면 아직 5년에서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난제도 많고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도 중요한 이슈인데 모두 필요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원전은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이 적지만 안전성 우려가 있고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지만 간헐성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문제는 정책이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면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초당적 합의를 통해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이 2013년 이후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이건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목표 주가는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비슷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증권사들은 기업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 전망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보다는 실적 전망, 밸류에이션 지표, 업종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현금 관리 상품으로 MMW형 CMA가 주목받고 있다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M&W는 머니마켓 내 펀드의 약자인데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CMA는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데 여기에 M&W를 결합한 게 M&W형 CMA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고점이고 변동성이 클 때는 일부 자금을 이런 상품에 넣어두는 게 현명합니다. 수익률은 연 3%에서 4% 정도로 높지 않지만 안전하게 이자를 받으면서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5,507.01로 마이너스 0.28% 소폭 하락했고 코스닥은 1,106.08로 마이너스 1.77%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투자자들이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거래 대금은 폭증하고 자금은 대기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1호형 ETF로 5조 원 가까이 몰렸고 자산가들은 삼성전자와 구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시장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욕심을 버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목표 주가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실제 가치를 보여주시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과도한 위험은 줄이여시오. 그리고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여시오. 암호화폐는 소액으로만 투자하고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여시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장기적 관점과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휴장일이지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전략을 재정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일 개장 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투자하시고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